푸른밤 종윤입니다. 언젠가 TV 다큐에서 1초 동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1초 동안 꿀벌은 200번의 날개짓을 하고요. 비가 대지를 적시는 양은 420톤이고 5만 7천 리터의 탄산음료가 만들어지는 시간에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486억 킬로와트의 에너지를 받고요. 우주에서는 79개의 별이 사라진다고 하죠. 수치라는 건 계속해서 바뀔 수 있지만 1초라는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일이 일어난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들의 1초도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할 수 있는 것도 1초, 깜빡 부주의하면 평생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것도 1초, 뭔가 나의 새로운 점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1초, 그리고 운명을 바꿀 정도의 굉장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1초. 그런 1초가 언젠가는 우리한테도 오겠죠. 8월 9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그대 오늘따라 외심술이 가득 두 잔 많은 아이처럼 뭐가 그리 화가 났나요 오늘 8월 9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슬로우준의 Baby It's You 였습니다. 좋은 감미로운 목소리. 그래요. 자, 1초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때요? 우리 가족분들은 1초 동안 무엇을 느끼시나요? 정말 별거 아닌 것들이 지나가기도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별거 아닌 그 1초가 남에게는 엄청나게 큰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1초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재밌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붙잡아 두거나 돌아가거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 무한한 무언가를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뭐 그 짧은 1초 1초를 모아서 무언가로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는 꿀벌이 200번 날개질을 하는 그 엄청난 노력,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도 열심히 1초 1초를, 지금 쉬실 때 1초 1초 더 격렬히 쉬시란 말이에요. 우리 가족분들 제 목소리 들으면서 자,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는 날이죠. 경영, 경제, 건축, 영화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요. 90s but goodies에서는 여러분의 90년대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정화예술대학교, 인터파크 투어, 미래의 논리드, 다우닝 산업, 쉐보레, 지제센토피아, 광동제약, 윈가드, 라운건설, 삼성 디지털 프라자, 영진 구론산 바몬드, 넥센타이어, KB국민카드, 페브리즈, 포르쉐, 갤퍼스, 배달의 민족, 볼보 자동차 코리아와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실화라서 더 실감나고 실화라서 더 눈물이 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연이라도 듣는 순간 심쿵하게 하는 노래까지 있다면 감동은 배가 되는데요.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 천재였지만 그만큼 외로웠던 가수들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들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영화, 경영, 경제, 건축 전문 기자님이죠. 신기주 기자님. 거기다가 요즘엔 또 음악까지 많은 부분을 섭렵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솔직히 제가 양심상 음악을 잘 몰라요. 나도 아니, 양심 있지. 아 그래도 이번 연도 들어오면서 기타 기타, 사셨다고. 네, 기타 배구 자요. 잘. 알겠습니다. 예. 다들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기타 리스트예요. 예. 기타 리스. 그래요. 어쨌든 네. 자 오늘은 뭐 그래서 음악 이야기를 좀 함께 더 나누는 건가요? 네, 사실 우리 코너가 네. 인기를 끌면서 어허. 이 영화를 꼭 다뤄주십사. 부탁이 청탁이 들어와서. 아 이런 자, 그런 청탁들 정말 환영합니다. 아니요. 전 너무 그 환영해요. 오고 가는 청탁 속에 아 좋죠. 꽃 피우는 예. 방송.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러브 앤 머신은 영화가 소개해드릴 만한 영화기도 해서요. 당연히 부탁보다도 이제 청취자분들과 종현 씨한테 좋은 방송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얘기했다고 여기까지 얘기했더니 아부 전문인 것 같네. 그런데 러브 앤 머신 정말 재미있을 만한 영화예요. 왜냐하면 저도 비치보이스라는 밴드 비치 아실 보이스. 거예요. 그쵸. 네. 저도 이 세대가 아닙니다. 70년대 밴드, 60년대 밴드인데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비치보이스를 알고 이름을 그리고 그들의 음악 중에서도 특히 서핑 USA라는 음악을 그 곡은 알고 정말 있죠. 뭐 비치보이스나 서핑 USA라는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은 몰라도 멜로디 들으면 맞아요. 익숙한 그런 곡이 아닐까 맞아요. 싶어요. 물론 이제 제가 영어가 짧아서 늘 왜 영어가 짧은 사람이 팝송 부르면 한 소절 하잖아요. 서핑 USA 아니, 이런 거. 원래 다 그런 거예요. 기타 칠 때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앞에 부분 되게 멋있게 이렇게 치다가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늘 느낌이 안 좋네 하면서 딱 놓고 그런 것처럼. 그렇죠. 네네. 근데 어쨌든 그런 한 소절이라도 우리한테 60년이니까 50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62년도에 이 서핑 US를 발표하면서 혜성같이 등장했던 밴드의 이야기입니다. 62년도라면 사실 비틀즈가 또 그리고 영국 쪽에 있었던 이 팝 음악들이 맞아요. 엄청나게 주류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던 이제 시기잖아요. 브리팝, 이게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해서 그렇죠. 당시에 이게 영국의 밴드들 롤링스톤스와 비틀즈가 이제 미국 시장을 장악하면서 네. 그러면서 요즘 케이팝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던 뭐 요즘 케이팝에 비할 바 못되지만 어쨌든 그런 인기를 누렸던 시절에 네. 비치보이스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전형적인 미국 밴드예요. 그러니까 서핑 USA 또는 서퍼걸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얘네 서핑만 하는 애들이야? 맞습니다. 캘리포니아. 맞아요. 캘리포니아잖아요. 그렇죠. 캘리포니아 한 1년 365일 늘 날씨가 좋고 아하. 늘 그냥 그 비가 오고 날씨가 나쁘고 일기예보 볼 필요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가롭게 청춘을 누리며 배짱이 같은 노래를 불렀던 네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서퍼 뮤직이라고 해서 딱 음악을 들으면 서핑 USA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세상 걱정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시원함이 그렇죠. 느껴지고. 그냥 청량함이 느껴지죠. 결국 이제 비치보이스라고 하는 밴드의 리더인 브라이언 윌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이 인물은 음악적 천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사가 나와요. 영화 안에서 보면 제 머릿속에서는 모든 선율이 떠오른다고 스스로 연주한다고 내가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이 연주하는 것처럼 음악이 그냥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모차르트 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제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비틀즈라는 밴드한테 느끼는 라이벌 의식과 그리고 더 전편보다 더 나은 앨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과 이런 강박 때문에 그리고 또 밴드 내부에서 나는 이런 음악을 하고 싶은데 너는 저런 음악을 하고 싶니? 라며 싸우는 갈등과 이 갈등들에 의해서 이제 천재 뮤지션이 망가지는 과정이 일단 나와요. 그러니까 왜 비치보이스가 비틀즈가 되지 못했는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브라이언 윌슨이 결국은 머릿속에서 음악이 들리다 못해 사람의 말소리까지 들리는 그래요. 이른바 이제 환청이 들리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정신적으로 좀 많은 스트레스라든지 이건 뭐 정신병 쪽으로
갈 수도 네. 있는 그런 네, 것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워요. 과연 아니 딱 보면 네. 그 서핑 USA, 서퍼걸 이런 서프 뮤직으로 떼돈을 벌어요. 네. 그럼 뭐 세상에 뭔 걱정이 있다고 왜 자기를 이렇게 코너에 모는지 난 모르겠는데 종현 씨는 알 것 같은데.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막 괴롭히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고 행복과 창작의 만족도는 전혀 다른 선상에 있는 그렇죠. 불행할수록 보니까. 이 비극이 예술이 나오는 것이어서 맞아요. 종현 씨도 뭐 인사이드 아웃 보면 네네네. 스푸미가 그쵸 그쵸 그런 거랑 사실 비슷한 본인의 거죠. 주인공이라면 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지금까지 얘기한 스토리만으로 그러니까 이 러브 앤 머신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브라이언 윌슨이 결국 망가지는 젊은 시절의 모습이 나와요. 그거 보면서 아마 공감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 관객들은 네네. 제가 정말 가진 게 다 있는데 배가 불러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떠한 그 대중음악가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고요. 예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떠한 노래를 부를 때 정말 나의 인생을 노래 부르느냐. 근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내가 막 즐거움을 막 노래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어떠한 부와 명예를 얻어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노래만 기억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인생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떠한 지레짐작을 하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그런 음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발전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이 비치보이스의 리더처럼 망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야, 맞아요. 네. 정확하게 그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1편에서 특히 이 사람들 그러니까 서프 뮤직이라고 해서 여름용 음악을 배짱이 음악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브라이언 윌슨은 모차르트 같은 천재예요. 사실은 예술적인 음악을 하고 싶고 비틀즈라는 밴드는 그런 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경쟁 의식을 느끼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구렁텅이로 몰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울한 단조의 음악을 하죠. 네. 이 비치보이스의 앨범 중에 롤링스톤즈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 잡지가 이제 그러니까 미국 앨범 중에서 가장 가치로운 음반을 뽑을 때 2위에 뽑은 음반이 펫 사운드란 앨범이 네. 있대요. 근데 보면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음악 안에 말, 고양이 뭐 이런 식의 동물 소리들이 들어가면서 네. 독특한 음악 세계를 보여주지만 앨범으로서는 서프 뮤직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대중들은 뭐 이렇게 어려워. 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춤추고 노래하고 댄스해. 인데 댄스 안 하고 갑자기 통기타 치고 인생의 괴로움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브라이언 윌슨은 분열되는 거죠. 남들이 보는 나와 맞아요. 내가 원하는 네. 무언가가. 분열되는 거죠. 그거를 글쎄요. 제가 종현 씨한테 자꾸 묻게 돼요. 그런 것들을 느낄 때 과연 견뎌낼 수 있는 것이냐.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제가 오랜 시간 연예인을 해왔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연차여서 8년밖에 안 됐거든요, 사실. 8년이면 뭐. 네. 근데 사실 이게 어찌 보면은 저는 계속해서 이곳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하고 앞으로도 하고 싶으니까 글쎄 더 많이 고민해보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으려고 해요. 계속해서. 지금 내가 견딜 수 있다, 견딜 수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많은 것을 더 겪고 그냥 뭐랄까 더 많이 부딪히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왜냐면 지금 어느 정도 젊고 스스로 에너지가 있다라고 느끼는 지금 나이대다 보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남들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다를 때 오는 충격은 되게 거의 뭐랄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충격과 비슷했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남들이 보는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 평생 나와 함께 했었던 나의 모습이 남에겐 다르게 비춰진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그런 그리고 거였죠. 그들은 그 모습으로 종현 씨를 기억하려고 하는 그리고 거죠. 판단하고 맞아요. 예상하니까요. 브라이언 윌슨은 그 안에서 분열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느 누구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는데 네. 특히 브라이언 윌슨의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었던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는 그 비치보이스는 형제들이 만든 형제와 사촌이 만든 네네. 밴드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밴드인데, 네. 그러니까 그 가족 밴드의 프로듀싱을 아버지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심지어 나중에 비치보이스에서 브라이언 윌슨이 만든 음악을 함부로 그 판권을 상의도 없이 팔아버리기도 하고 하는 식의 정말 예술가로서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군요. 아들한테. 네. 그러니까
나의 모습과 남의 모습이 남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달랐을 때 근데 여기서 가족이라도 있으면 그 가족이 그 사람을 감싸주고 어렸을 때부터 너는 내가 봤던 동생 종현이야라고 얘기하면 그 가족 안에서는 쉴 수 있었을 텐데 브라이언 윌슨은 그러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 가족들마저도 나와 예술과 일로 엮여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복잡하게 더 그러면서 본인은 또 주변에선 천재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강박이 생기는 거예요. 음. 너는 정말 머릿속에서 동물 소리가 들려? 천재네. 아니 말소리를 넣을 생각을 하다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이른바 망상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전성기 60년대 전성기를 지나 20년 10수년 이상을 폐인으로 지내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60년대에 어린 이제 그 브라이언 윌슨이라는 인물과 네. 80년대에 나이가 먹어서 이제 중년이 된 브라이언 윌슨을 두 명의 배우가 연기하는데요. 한 명은 젊은 시절은 그 폴 다노라고 노예 네. 12년과 미스 리틀 선샤인에 나왔던 젊은 배우예요. 그 연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80년대 이 나이든 그 브라이언 윌슨은 존 쿠삭이 연기합니다. 존 쿠삭은 이 영화 안에서 참 연기가 존 쿠삭이 얼마나 이 인물의 감정이입을 해서 연기했는지가 느껴질 정도로 아 그래요. 그 이제는 사회와의 접촉이 완전 단절되어 있는 하지만 한때 왕년의 팝스타인 그러니까 폐인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폐인이지만 밖에 나가선 팝스타인. 그 가끔 알아보니까 그때는 또 어떻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점점점 사회를 기피하게 된 인물을 연기해요. 예전에 얘기했던 버드맨 같은 경우와 좀 맞아요. 비슷한 아주 유사합니다. 그림들이 맞아요. 유사해요. 나올 네. 수 있겠네요. 그 안에서 이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사람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이 다 달라져 버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독특한 드라마가 하나 등장해요. 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러고 저도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 이야기를 들춰보면서 이게 믿기지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브라이언 윌슨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돈이요?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 도움이. 그러면 도움이 필요하니까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상담 의가 이제 지인이라는 실존 인물인데 이 영화 안에서는 폴 지아메트가 연기한 인물이에요. 네네. 근데 인물이 독특한 게요.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괴롭혀요. 어떤 식으로요? 과잉 진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신병이 있어요.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가 아닌데도 모든 사회생활과 단절시키며 당신은 누구도 만나면 안 된다. 모든 사회적 결정은 나를 통해야 한다. 음반을 내도 앨범을 내도 노래를 불러도 심지어 연애를 할 때도 어느 누구를 만나도 나한테 나의 허락을 거치지 않고는 당신은 무엇도 할 수 없다라고 세뇌를 시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정신병원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심지어 이게 실존 인물인데요. 네. 그 진이라는 폴 지아미티가 연기한 인물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지배적인 인물이어서 브라이언 윌슨은 완벽하게 세뇌시켜서 가족 가구도 떼어놓고요. 그리고 자기 심지어 앨범을 냈을 때 네. 앨범에 프로듀서로 참여도 해요. 음악적으로 아무런 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재산권도 이 진이라는 의사가 행사하고 그 정도까지 이 브라이언 윌슨이 망가져서 네. 특정 어떤 사람한테 이른바 글쎄요 사이비 종교의 교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허수아비가 되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사실은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네. 믿기지 않는데도 실제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 브라이언 윌슨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서 자기 재능을 썩히고 있는 상태에 빠진 게 80년대 상태예요. 네. 그런데 되게 이제 이 영화가 낭만적인 거는 이게 실제 사례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어떤 여자를 한 명 만나요. 이제 멜린다라는 여자인데 네. 이제 엘리자베스 뱅크스라는 정말 아름다운 여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우연히 그냥 자동차 대리점의 판매원인데 네. 자동차를 사러 온 물론 그때도 진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하고 사러 와요. 네. 차 한 대 사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우연히 만나서 둘이 눈이 맞아요. 사랑에 빠집니다. 그 여자 판매원과.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브라이언 윌슨을 알아가면서 이 사람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결국은 진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의 마수에서
구해내는 거예요. 그게 8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60년대 이야기는 폴 다노라는 이 젊은 배우가 연기한 그러니까 전성기죠. 비치보이스의 전성기. 전성기에서부터 음악에 심취해가고 그 음악을 자기 음악을 발전시키고 하지만 강박에 빠지면서 이제 환청에 들키게 되어서 사회로부터 단절되어가는 과정이 나오고 그리고 1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80년대에는 망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상당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있었던 일이라는 게 더욱더 놀랍고 맞아요. 네. 이게 비극적인 이야기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극적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여자 때문에 구원받는 이야기도 이건 일부러 영화로 만들면 뭐야 이거 무슨 만화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인물이고 네, 실제로 그들은 결혼을 해서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진이라고 하는 악당이 등장하죠. 그 악당 폴 지아미티가 연기하는데 정말 이 존 쿠색이 폴 지아미티 이 진이라는 인물 앞에서 브라이언 윌슨이 괴로워하는 장면을 보면 그 실제로 이 여자 그러니까 멜린다가 사랑하니까 같이 도망가자고 얘기해요. 근데 네. 못 도망가요. 나는 여기서 떠나면 살 수 없다고 완벽하게 세뇌를 당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60년대하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지나치게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억압돼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거기에 길들여져 버렸던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에서 군데군데 암시가 되죠. 그렇군요. 근데 그리고 이 영화 안에서 보면 그러면서도 이 러브 앤 멋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네, 이제 그 브라이언 윌슨이 만든 이제 노래 제목인데요. 네. 사랑과 이제 용서, 이제 자비인 거죠. 이게 사실 자기 인생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기를 괴롭혔고 자기한테 폭력을 행사했던 수많은 사람들한테 자비로움을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인생은 사랑이 구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서핑 USA가 가장 유명한 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 제목은 서핑 USA나 뭐 아니면 뭐 또 다른 유명한 God Only Knows, 뭐 I Get Around 이런 음악들이 있어요. 네. 들으면 지금은 뭐 우리가 예스터데이만큼 잘 알지 못하지만 들으면 이거 들어봤어라는 곡인데 어느 정도 흥얼댈 정도. 그렇죠. 왜 러브 앤 멋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영화를 끝까지 보면 영화의 제목이 왜 이거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사랑과 자비만이 이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브라이언 윌슨의 Love and Mercy 듣고 오겠습니다. I was sitting in a crummy movie with my hands on my chin. Oh, the violence that occurred seemed like we never win. Love and mercy, that's what you need tonight. So, love and mercy to you and your friends tonight. 브라이언 윌슨의 Love and Mercy 그리고 광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Love and Mercy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비치 보이스에 대한 일대기 그리고 브라이언 윌슨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 담은 영화였는데 자, 그러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였을까요? 저는 이 단어가 늘 영화를 보면서 떠올랐어요. 아마 영화를 보실 분들도 네. 그 생각을 하실 텐데 전성기라는 게 있어요. 아까 서퍼 뮤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캘리포니아는 특징적으로 늘 여름이 계속되고 그렇죠. 항상 썸머, 항상 즐겁고 인생의 전성기예요. 하지만 인생은 늘 전성기가 지나가거든요. 인간이라는 건 늘 언제나 젊을 수 없는 것이고 브라이언 윌슨, 서퍼 뮤직을 했던 사람도 그런 핫한 여름이 지나가고 나니까 추운 겨울을 맞이했던 거예요. 인생에서. 그 인생의 겨울은 이제 존 쿠색이 연기하는 거죠. 네네네. 네, 그 안에서 따뜻한 온기를 줄 수 있는 그게 사랑인 것이겠고. 네. 그러니까 근데 누구한테나 전성기가 있고 그 전성기가 지나간다는 거를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전성기였는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전성기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보면 브라이언 윌슨의 인생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한테 인생에 대입해 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음악적 전성, 특히 음악 뮤지션들한테는
특히나 이런 전성기가 좀 더 묵직한 단어로 다가올 텐데 왜냐면 늘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지난번 앨범보단 못해 라던가 아우 지난번이 더 나았어. 그럼 과거가 더 나았나? 사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안 지나간 게 최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하는 사람들 브라이언 윌슨은 늘 그런 얘기 듣는 거죠. 아버지 그 폭력적인 아버지가 심지어 그 전성기 때 음악을 해야 된다며 강요를 해요. 그리고 전성기 때 자기 비치보이스의 음악과 비슷한 밴드를 조직해서 갖고 오게 돼요. 아들들과 친척들의 밴드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밴드들 안에서도 우리의 뮤직은 이거야. 전성기 때 뮤직, 이 썸머 뮤직이야. 그랬더니 이제 브라이언 윌슨은 아니 언제까지나 우리가 여름일 수 있어? 언제까지가 우리 서퍼 뮤직을 할 수 있어? 심지어 서퍼들도 이제 우리 음악 안 들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핑 뮤직이라고 하는 거 만들었지만 서퍼 뮤직을 그런 전성기가 지나가면 또 다른 삶의 길을 찾아야 하죠. 그렇죠. 가을과 겨울을 살 길을 찾아야 하는데 브라이언 윌슨은 그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잃었던 거예요. 그리고 길을 찾아준다고 하는 사람을 믿고 따라갔더니 사이비 교주였던 거죠. 그리고 가을과 상당히 추운 겨울을 지내며 밖에 나가면 얼어 죽는다는 얘기만 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와서 나가도 돼요. 이제 봄이 왔어요라고 얘기하는데 무서워서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겨울밤만 자려고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네. 이 영화 보면서 내내 그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떠오르고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보면 내 인생의 전성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뜨거운 여름엔.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요. 연출이 좀 아쉬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의 이제 브라이언 윌슨과 나이 들어서의 브라이언 윌슨을 보여주는데 네. 둘 사이를 대비시켜서 계속 교차로 편집해서 보여주거든요. 젊었다가 늙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군요. 네, 계속해서. 그러면서 그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연출을 하면 그 둘 사이에서 어떤 이제 이른바 시너지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둘 이야기가 하나 더 포개지면서 사람들한테 묵직한 한 방을 줘야 되는데 그 묵직한 한 방이 좀 모자라요. 영화 보시면 마지막에 한 방이 없구나. 브라이언 윌슨의 실존 인물의 실제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실화에서 나오는 묵직함은 있어요, 여전히. 하지만 그걸 영화로 표현했을 때의 묵직함은 없어요. 약합니다.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 이거 소개해달라고 해서 소개해주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앞에 재훈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요. 자, 이 정도 했으니까 네. 자, 다음 영화 좀 넘어가 보죠. 그렇죠. 네. 다음 영화는 전성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성기를 넘어서 침체했는데 다시 오는데 성공한 뮤지션의 이야기예요. 그게 레이 찰스. 레이 영화 제목이 레이죠. 레이입니다. 그렇죠. 레이. 2004년도 영화인데 제이미 폭스가 이 영화로 이제 흑인 최초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타죠. 맞아요. 사실 이 레이라는 영화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네. 얘기겠죠. 중학교 때 학교에서도 막 상영을 해주고 뭐 음악 시간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시청강 학습 뭐 이런 식으로 좀 이걸 틀어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네, 네. 그 정도로 좀 감동도 있고 음악적인 무언가 배움도 있을 수 있는 네. 거기다가 또 인간적인 그렇죠. 어떤 뭐 가치관도 성립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영화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레이- 한번 설명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레이 찰스가 누군지 많이들 아시겠지만 네. 살짝 설명하면 유명한 흑인 뮤지션이죠. 네. 미국에선 그 히트곡이 뭐 조지아 온 마이 마인드, I Can't Stop Loving You 이런 곡들이 있어요. 네. 정말 미국 팝 음악, 로큰롤 음악의 그 소울 음악의 대부이고, 네. 그리고 뭐 유명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그 인상이 있을 텐데 그 검은 선글라스 쓰셨죠.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는 그렇죠. 맹인이셨기 때문이고. 어렸을 때 어떠한 뭐 병을 앓고 그때부터 시간을 잃었잖아요. 아주 일찍 7살 때부터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레이 찰스는 6살 때 동생이 사망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 동생이 죽는 장면을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7살 때 녹내장으로 눈이 안 보였는데 인생에서 기억하는 가장 강력한 시각적 장면은 동생이 죽는 장면인 거예요. 평생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나 그러나 당시에 이게 1930년대생이셨는데 그러면 미국의 지금이야 흑인 대통령의 시대지만 흑백 차별이 인종 차별이 심했었죠. 엄청났을 그러니까 시절이죠. 흑인이야. 그런데 장애인이야. 그런데 노래를 불러.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분열, 정신적 자의 분열이 있었죠. 그걸 때문에 평생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서도 좋은 음악들을 연주했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레이에서 다룹니다. 레이 찰스 일대기죠. 이게 시대적 배경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1930년대라고 하면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흑인이 차별을 많이 받던 시절이었고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제 이분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팝계를 이끌었을 때는 어찌 보면 가장 크게 흑인 운동이 이제 인권 운동이 벌어졌을 때였을 것이고 마틴 루터 킹, 그렇죠. 이런 분들이 나와서 흑인 인권 운동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시절이었죠. 그때 레이 찰스는 또 놀랍게도 흑백 인종 모두가 다 좋아하는 팝 가수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는데 그런데 그 대중들은 흑인들을 차별해요. 내가 흑인인데. 하지만 나는 예외래요. 음악 노래 잘 불러서. 이걸 받아들여줘야 되는 것이냐. 라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 가치관에 되게 엄청난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심지어 나는 눈이 보이지 않고 맞아요. 흑백이 어떻게 나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너무 어렸을 때 겪었었던 것이어서 나는 그들의 어떤 시각적인 무언가를 이해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네. 그런 차별을 넌 괜찮아라고 얘기해서 그냥 벗어나기에는 나와 같은 사람들은 지금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데 이 죄책감은 또 어떻게 벗어날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그 팝스타로서 부와 명예를 쥐었어요. 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 차별받는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흑인들 사회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내 음악의 앨범을 사줄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돈 있는 사람들은 백인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음악을 팔아요. 하지만 흑인들은 야 너는 좋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흑인들 사이에 들어가면 또 뭐냐? 이 사람은 장애인이에요. 맞아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또 그 안에서 나는 외로워요. 외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끊임없는 외로움을 겪으면서 결국은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마약에 빠져들면서 그 우울증과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사실은 그 과정을 보면 우리는 흔히 뭐 이런 그 약에 손대고 이러면 그 사회적으로 지탄하고 비난하지만 이 사람이 이런 고통과 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탈출구 찾으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러면서 망가져요, 사람이.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아까 전성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성기를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침체기에 빠져들죠. 음악적으로도. 올라가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비극에서 예술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결국 예술가는 심지어 자기 자신을 망가뜨려서 예술을 합니다. 자기 파괴적인 모습으로 어떤 그렇죠. 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들. 그 고통, 고독을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할 때 예술가는 약에 손대기도 하고 또 자신과의 사랑하는 여자도 버리기도 하고 바람도 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내면서 그 안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려고 애를 써요. 네. 그게 평범한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하지만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한테는 레이 찰스의 인생은 너무나 감동적이죠. 그렇게 망가뜨렸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주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약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 순간에 무엇을 느끼느냐? 내 인생에서 음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내 인생을 망가뜨리다가 음악조차도 못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악을 지키기 위해서 재발원에 들어가서 자기 인생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마약이라든지 그 어떠한 자신을 망가뜨렸던 것 모든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를 다 극단적인 단절하고. 관계들을 단절하고 그리고 음악을 위해서 새로 태어나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정말 새로 태어나요. 그래서 새로운 음악들을 쓰고 그리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히트곡들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레이 찰스의 인생은 네. 음악가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우리한테 많은 울림을 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사실 이런 음악가의 음악, 영화 이렇게 만나볼 때 저는 가장 재밌는 건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이 비주얼이라는 게 상당히 뚜렷하잖아요. 레이 찰스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이미 근데 폭스. 제이미 네. 폭스가 이걸로 상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 제이미 폭스는 사실 제가 갖고 있었던 제이미 폭스 이미지는요. 네. 액션 배우였어요. 뭐 애니 기블 선데이 또는 그러니까 마이애미 바이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강건한 배우고요. 그렇죠. 레이 찰스 같이 비실한 그런 그 노인 연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이미 폭스가 이 영화 안에서 정말 자기를 망가뜨리는 레이 찰스의 모습에 100% 싱크로가 되는 연기를 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치 제이미 폭스 본인도 그런 내면적으로는 겉으로는 굉장히 튼튼하고 네. 멋진 남자 같지만 본인은 예술적으로 스스로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를 약간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레이 찰스가 왜 나를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몰아가는지, 왜 약에 손댔고, 왜 예술을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감옥 안에 가두려고 애를 썼는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제이미 폭스는. 그게 제이미 폭스한테 글쎄 흔히 그 걸음걸이, 목소리, 연주 이런 것들을 잘 흉내냈기 때문에 똑같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이 영화 안에서 제이미 폭스의 연기를 보면서 감탄하는 거는 제 레이 찰스가 느꼈던 고독을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해내요. 그걸 보여줍니다. 그거는 제이미 폭스 본인도 그런 고독을 안에 감추고 있다는 얘기죠. 겉으로는 굉장히 튼튼한 배우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약한 사람인 거예요. 장르는 다르지만 어쨌든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이해라든지 뭐 레이 찰스에 대한 어떠한 불쌍함을 가진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이해도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제이미 폭스에게. 사실은 흥미로운 건요. 그 제이미 폭스가 흑인 남자 배우로는 최초로 네.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카데미상도 굉장히 흑백 차별이 심한 상인데 그렇죠. 단 한 차례도 나무주연상을 남자 흑인 배우한테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후보에 오른 사람이 없었느냐? 있었죠.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른 배우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덴젤 워싱턴이에요. 아, 예. 덴젤 워싱턴은 너무나 많은 후보에 올랐고 누구보다도 최초의 나무주연상 흑인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마치 이거는 흑인 대통령만큼이나 중요한 그 상징성이었는데 네. 뜻밖에도 제이미 폭스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덴젤 워싱턴이 참 연기를 잘하고 깊이 있게 연기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것도 참 레이를 보면서 느낄 만한 시사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느끼기엔요. 그거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그 덴젤 워싱턴은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근데 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죠. 잘하는 배우는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제이미 폭스처럼 자기를 망가뜨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레이라는 영화에서 가장 중점적인 건 레이 찰스가 마약을 하고 이렇게 무너졌다가 다시 복귀하는 무언가 그렇죠. 이것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레이 찰스의 인생은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의 흥망성쇠를 모두가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연출이 잘 될 것이냐 어떻게 드라마로 표현해 줄 것이냐를 기대하면서 볼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꼭 얘기하고 싶은 장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레이 찰스가 그렇게 마약도 하고 그렇게 인생이 망가진 상황에서 네. 자기 인생을 구하고 싶어요. 왜? 음악에 대한 자존심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음악에 대한 자존심을 어디서 보여주느냐? 그 레이 찰스의 유명한 이제 음악이 있어요. 조지아 온 마이 마인드인데 네. 이게 사실 미국의 조지아주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조지아주에서 지금도 이건 조지아 노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조지아주는요 역설적으로 당시 특히 레이 찰스가 활동했던 시절에는 흑백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던 남부의 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연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레이 찰스는 자기의 인기 또는 뭐 자기의 목숨 또는 뭐 몸, 육체를 떠나서 음악적 자존심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설사 그러니까 조지아주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기로 함으로써 이제 이른바 이제 그 백인 사회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게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하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인기든 앨범의 판매든 사회적 뭐 지탄이든 이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음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음악이 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죠. 상당히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떠한 되게 뚝심 있는 무언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되게 뭐 타협을 하면서 살아나가지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게 뭐 레이 찰스의 멋있는 점이 또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제 러브 앤 머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 꼭 드리려고 이 두 영화를 갖고 오기도 했는데요. 인생에서 의미 있는 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무언가 구원할 만한 대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네. 그 사랑과 음. 그리고 내가 인생을 다 던져도 괜찮다 싶은 어떤 가치로운 일이 있다면 그게 꼭 무슨 직업을 갖겠다가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음악일 수도 있고 그게 또는 뭐 글 쓰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뭐 취재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영화 감독일 수도 있고 뭐 예술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있다면 그거에 무한한 열정을 느낀다면 그러면 인생을 구원받을 수 있죠. 레의 경우에는 음악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 네. 이제 러브 앤 머시의 경우에는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거거든요. 인생에서 그 두 가지 이외에는 나를 구원해 줄 만한 거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우리 가족분들은 사실 이 두 음악 영화잖아요. 이 영화들 또 실존한 인물들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일어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영화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는 이미 봤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비치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팀에 대한 음악도 한번 쭉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영화를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영화를 본 다음에 네. 그 음악을 들었는데요. 예, 생각보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서프 뮤직 이외에도 비치보이스의 깊이 있는 음악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단 한 가지 이제 이게 옛날 음악이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감각과는 다르죠. 그리고 비틀즈처럼 시대를 초월할 만큼의 음악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으며 왜 이 브라이언 윌슨이 이런 식의 가사 썼는지를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두 영화 이야기했습니다. 좀 음악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자, 다음 주에도 미드나잇 스포일러 좋은 영화로 가져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신기주 기자님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끝곡 아까 레이 찰스의 조지아 on my mind 좋다고 하셨잖아요. 이 곡 들으면서 기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Georgia, Georgia, the whole day through.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 밤 영화 어바웃 타임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은 매일매일 사는 동안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 여행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이다. 90년대로 함께 떠나는 시간 여행이죠. 우리도 오늘 최선을 다해 즐겨볼까요? 90s but goodies.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허은혜님, 고등학교 1, 2학년 때 치어걸을 했었는데 듀스의 우리는과 나를 돌아봐 안무가 너무 어려웠던 기억이 나네요. 생각만으로도 벌써 숨이 차요. 듀스 안무는 너무 파워풀하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니 여름 안에서로 신청합니다.
어우,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두스가 명곡이 진짜 많네요. 여름 안에서 같은 경우에는 또 리메이크도 되고 또 다시 불리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 지금 딱 맞는 계절이잖아요. 이럴 때 더 많이 생각나는 그런 곡이 아닐까 싶어요. 여름 안에서 그 노래죠. 하늘이 우리 향해 그 노래. 그래 너는 나 그래 뭐 그 뒤에 가사가 되게 낭만적이었는데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였나? 이런 가사가 되게 멋졌던 기억이 나네요. 3900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Sometimes 신청합니다. 데뷔했을 때 정말 인형같이 예뻤던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저도 어렸을 땐 인형 같다는 말 좀 들었는데 네네 못난 인형이요 흥 이라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까지 쳐주셨습니다. 아니 저 뭐라고 안 그랬는데 왜 그래요. 못난 인형 아니었습니다. 왜 그래요. 뭐 물론 사진을 보내주신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땐 다 귀엽고 이쁘고 그렇잖아요. 커서 문제지. 장난이고요. 아유 브리트니 스피어스 진짜 어렸을 때 데뷔했을 때 그 전에도 사실 뭐 한국으로 치면 뽀뽀뽀 같은 프로그램 디즈니 뭐 미키 어쩌고저쩌고 디즈니 그런 프로그램에 어린이들 나오는 프로그램에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나오긴 했었는데 가수로 이렇게 데뷔를 딱 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죠. 너무 예뻐서 아름다워서. 이현종님 이번엔 잘 해보려고 했는데 또다시 이별했네요.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기에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정재욱의 어리석은 이별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람은 다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뭐. 예. 너무 그렇게 다음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다음 사람도 천천히 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명적인 어떤 만남이라든지 연인의 관계는 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인연은 좀 천천히 오지 않을까. 현정 씨의 마음이 준비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Sometimes 그리고 정재욱의 어리석은 이별 두 곡 듣고 올게요. You tell me you're in love with me, like you can't take your pretty eyes away from me. It's not that I don't wanna stay, but every time you come too close I move away. I wanna believe in everything that you say, 'cause it sounds so good, but if you really want me. 이렇게 새벽이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Sometimes 그리고 정재욱의 어리석은 이별 두 곡 듣고 오셨어요. 푸른밤 종현입니다. 90s but goodies 듣고 계세요. 1711님 90년대는 저희 부모님의 연애 시대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왠지 모르게 달달한 시대입니다. 신청곡은 잭스키스의 커플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연애 시대. 부모님의 연애 시대를 알 정도면 얼마나 또 이제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와 친하게 지내실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나중에 꼭 아이를 낳으면 그 연애할 때 찍어놓은 사진 막 그런 것들 다 보여주면서 자랑해야지. 자랑할 데가 없어서 자식한테 자랑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 좀 팔불출기가 제가 있어가지고 예, 완전 그럴 것 같아요. 아이한테도 완전 자식한테도 그럴 완전 바보처럼 빠져 있을 것 같고 결혼할 상대한테도 그러지 않을까 좀 걱정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어머니가 너는 누나도 그렇고 좀 연애하거나 막 그러면 너무 막 바보같이 굴고 막 그런다고. 라디오 엄마가 그랬었어요. 그래, 넌 연애를 라디오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라고. 라디오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면 너는 여자친구가 생길 텐데 왜 못하냐고. 왜. 그래서 아니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예. 김민정님, 저희 집은 세 자매인데요. 모두 파티시에라서 함께 조그마한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툴 때도 있지만 서로 의지가 돼서 좋아요. 삼형제 그룹 조트리오의 아름다운 비밀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거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떠한 가문 직업 같잖아요. 세 명이 다 파티시에 빵집도 운영하시고. 그래요, 앞으로 번창하시고요. 세 분의 그 우애가 잘 돈독히 가꿔져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유님, 이름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처자입니다. 소유 언니 같은 몸매도 얼굴도 목소리도 아니지만 이런 저를 좋아해주는 남자가 있어요. 남친이 좋아하는 노래 나탈리 엠브르글리아의 턴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 시스타의 소유씨 말씀하시는 거겠죠? 뭐 사람마다 좋아하는 취향이 다 다르고 뭐 몸매, 얼굴, 목소리는 다 다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진짜 부러운 일이죠. 그리고 날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또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면 야, 진짜 그런 건 진짜 그게 진짜 운명인 것 같아요. 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만날까 다들. 진짜 신기하다. 0929님, 자고 나면 월요일이라 자기가 싫어요. 1분 1분 늦게 잠들수록 내일 아침에 후회하는 건 어차피 저일 텐데 말이죠.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신청합니다. 그래요,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원래 다 그런 법이에요. 어렸을 때 소풍을 빨리 가고 싶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는 시간을 빨리 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지금은 내일이 오는 게 싫어서 잠을 안 자는 거잖아요. 늦게 잘수록 더 피곤한 건 우리일 뿐이니까 어서 주무시고 내일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유진님, 핑클의 영원한 사랑 신청해요. 동아리 창립제를 준비하면서 90합방대 선배들을 위해 준비한 무대에서 춤을 추며 불렀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쵸. 뭐랄까, 예전 기억도 막 떠오르고 이렇게 후배들이 또 준비해준 무대다 보니까 더 즐겁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말 되면은 항상 선배분들의 곡을 이제 후배 가수들이 다시 한번 재현하고 그런 무대들이 있잖아요. 그건 또 선배님들이 봐주셔도 너무 좋지만 그 시대를 함께 했었던 어떤 어르신분들, 그리고 나이가 조금 더 위에 있으신 분들 보시면 정말 재밌고 즐겁고 회상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트리오의 아름다운 비밀, 그리고 나탈리 임브르글리아의 톤 두 곡 듣고 올게요. 괜찮니 이제 괜찮니 많이 아물었는지 그래 미워해 I thought I saw a man brought to life. He was warm, he came around like he was dignified. He showed me what it was to cry. Well, you couldn't be that man I adored. 조트리오의 아름다운 비밀, 나탈리 임브르글리아의 톤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박세영님, 오늘 헤어졌어요.
처음 한 이별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 친구 생각에 잠을 잘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장혜진의 1994년 어느 늦은 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이렇게 무뎌져지는 것들도 있지만 너무 시간만 바라보고 있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본인의 어떤 기분을 이렇게 환기시킬 수 있는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어떠한 것들을 좀 계획해 보시고요. 그것마저 좀 할 뭐 여력이 없으시다면 시간에게 조금 기대어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준비를 해보시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9697님, 오늘은 하루 종일 추억팔이를 했네요. 옛날 박스를 열어보니 90년대를 살았던 제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무슨 노래 신청하면 좋을까요? 생각나는 곡들이 너무 많은데.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신청합니다. 추억 여행의 설렘에 잠도 안 오고 오늘 밤 듣기 딱인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 옛날 박스 이런 것들 막 다들 하나씩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학창 시절에 있었던 그런 어떤 추억들을 모은 박스가 제가 모으지 않았는데 어머니께서 그런 걸 또 잘해 주세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해서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사하면서 한번 봤었는데 그때도 진짜 누나랑 저랑 이렇게 막 계속해서 떠들고 엄마도 옆에서 맞아 그때 그랬었지 라면서 많은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날은 진짜 잠이 안 오죠. 괜히 옛 생각도 많이 나고요. 9178님,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신청합니다. 늘 가까이에서 있어서 소중함은 몰랐던 연인이 떠나가고 그 사람 곁에 다른 사람이 생긴 걸 본 후에야 미안함을 표현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남자의 입장이 담긴 가사가 왠지 모르게 참 와닿았어요. 뭐든지 곁에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잘합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원래 곁에 있을 때 진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이 진짜 괜히 나온 게 아닌 것처럼 지금 혹시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더 표현하시고 더 나누시고 사랑을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조현경님, 임재범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신청해요. 이 노래 진짜 좋지 않아요? 와, 임재범 씨의 정말 최고 전성기 시절 첫 번째 전성기 아니었을까 이때가. 저는 뭐 임재범 씨의 활동기를 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본 건 아니지만 뭐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시고 그러니까 사랑보다 깊은 상처는 거의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박정현 씨랑 같이 부른 노래 맞지 않나요? 그쵸? 네, 듀엣곡 버전이 2개군요. 임재범 씨 혼자 부른 버전도 있고. 저는 박정현 씨랑 부른 거 듣고 정말 야 진짜 가수 포기할 뻔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냥 그렇구나. 나는 그냥 동네 노래방에서나 불러야 되는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 했었어요. 자, 임재범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그리고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내가 원한 너였기에 슬픔을 감추며 널 보내줬었지. 임재범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그리고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함께하고 계세요. 임보영님, 중학교 땐 어떤 가수든 빠지면 참 열정적으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나오는 잡지들 다 사고 플랜카드 만들고 편지 쓰고. 그땐 그런 열정이 없는 지금이 조금 슬프기도 하네요. 한때 푹 빠져 있었던 그룹 Take That의 Back for Good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뭐 임보영님의 어떠한 그 관심사가 가수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초점이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닐까 싶어요. 임보영 씨가 좋아하는 또 다른 어떤 분야에 이 정도의 열정이라든지 그런 게 또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변하는 거고 취미나 관심사도 자연스레 변하는 거니까요. 조무영님, 저희 집은 엄마보다 아빠가 드라마를 더 좋아하세요. 어제도 박보영 씨 나오는 드라마를 초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아빠. 아빠는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 때문에 생각나는 드라마 태양은 가득히의 삽입곡이었던 오현란의 조금만 사랑했다면 신청합니다. 오, 그래요. 이 드라마 최고인 것 같아요. 장난 아니야. 심지어 저는 본방사수는 못하였지만 다시 보기로 다 보진 못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 빠지면 안 되는데. 저 진짜 이렇게 영상물에 저 진짜 빠지면 진짜 한번 꽂히면 완전 그 영상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계속 봐요. 좀 쟤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걱정은 그건 거예요. 이 드라마를 제가 계속 봐서 혹시나 그걸 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누군가 보고 쟤 왜 저러는 거지? 저걸 왜 저렇게 병적으로 보는 거지? 저기 나오는 누군가가 너무 좋은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물론 너무 좋기도 해요. 근데 하지만 이 스토리도 너무 참신하고 즐겁고 재밌고 그래서 어쨌든 노래 들을게요. Take That의 Back for Good 그리고 오현란의 조금만 사랑했다면 두 곡 듣고 올게요. I guess now it's time for me to give up. I feel it's time. Got a picture of you beside me. Got your lipstick marks still on. 날 이해할 순 없겠지 이런 내 모습 미안해 이룰 수 없는 어린 사랑을 알아 아프도록 눈물로 날 달래요 Take That의 Back for Good 그리고 오현란의 조금만 사랑했다면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함께하고 계시고요. 노래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4201님, 친구들이랑 3대3 미팅을 했는데 한 명이 저한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하더라고요. 근데 왜 좋아한다고 하면 괜히 싫어지는 느낌 아시나요? 그래서 미적지근하게 대응을 했는데 같이 노래방 가서 좀 반했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승환 씨 노래를 꽤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승환의 다만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아한다 그러면 괜히 미적지근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군요. 저는 사실 이런 느낌을 얘기로는 많이 들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느껴본 적은 없어서 뭔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저의 감정이 변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어떠한 적극적인 뭔가 대시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미적지근해질 만큼 어떠한 호감 표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어쨌든 그래요. 부러운 마음에 이 곡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이승환의 다만 듣고 오겠습니다. 너에게로 다가가면 언제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뿐이지. 때론 내게 말을 하지 사랑이란
7년 동안의 오랜 연애 후에 곧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다들 준비하며 많이 싸운다길래 나는 안 그래야지 했었는데 오늘 결국 준비하는 과정에서 크게 다투고 욱한 마음에 후회할 말까지 해버렸네요. 이 와중에도 함께 준비할 투성이들이라 자꾸만 혼란스럽고 초조하게 만드네요. 5277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앞으로도 같이 살아가기 위한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올해 연애해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함께 살려고 준비하면서 하나 둘씩 보이고 그러면서 다투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평생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어찌 보면 의견도 다르고 기호도 달라서 다투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투고 나서 어떻게 화해하는지가 무척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둘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준비 잘 하셔서 행복한 결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 베란다 프로젝트의 트레인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서둘러 올라선 밤기차에